네, 안녕하십니까. 제35차 세종국가리더십 포럼 진행을 맡은 황덕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주제는 아마 김웅정 대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이나 고요한 통일연구원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두 분이 아마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저에게 그 진행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렇게 저희가 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뵙기 어려운 분일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셀럽을 한 분 모셨습니다. 뭐 지면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을 다들 접하셨을 거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을 맡아 주실 거고요. 최근에는 생태 문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길을 탐색하는 지구와 사람 공동대표를 맡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 보기엔 이렇게 단편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을 특히 이제 미국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국제 정책, 특히 이제 뭐 미중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길을 탐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강연을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정혜구 이사회 이사장님의 말씀을 먼저 간단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세종 리더십 포럼을 리더십 포럼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요새 국제 관계라든지 대외 관계가 굉장히 빨리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마 그 과거에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그 시대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 시대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신자유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신자유 이후에 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명확하게 이제 짐작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안병진 교수님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겠냐 하면서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설마 트럼프가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긴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선거를 끝나고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굉장히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바이든의 여러 정책을 보면 또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새로운 길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 같은 게 심화되면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시대로 막 들어가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시대로 더 빨리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새로운 시대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미국의 어떤 태도, 미국의 어떤 방향을 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병진 교수님이 미국 전문가세요. 그래서 안병진 교수님 이번 강의를 들으면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방향을 짐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병진 교수님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강연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예. 네, 안병진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고요. 4시 10분까지 1시간 정도 강연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토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안병진입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강연 같은 자리가 편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부담이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각 국제연구소도 원장님들도 계시니까 꼭 그 옛날 유학 시절에 그 박사 디펜스 할 때 그때 그 기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점심도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저 나름대로 제가 지금 이해하는 현재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나요? 제가 그냥 제목을 되게 뭐랄까요? 좀 어색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미국 내 국제정치학자들이랑 백악관을 비롯한 곳에 굉장한 논쟁 사안이거든요. 이 단어를 과연 써야 되느냐를 가지고도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원래 스타일은 중도주의자신데 굉장히 삼인주의적 기조를 보이셔서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신냉전과 삼인주의 이 두 단어가 과연 결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 나름의 제가 지금 이해하는 미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 잠시 한 5분 티타임 시간에 우리 이사장님이 따뜻하게 저 맞아 주셨는데요. 그때 이사장님 말씀이 요즘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지금 저희 이제 미국을 공부하는 정치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저희가 알았던 모든 그 가설, 태제들이 요즘에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지금 계속 새롭게 저희 개념을 재구성해가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내용보다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게 그 느낌, 현재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그 느낌을 저희가 조금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에피소드인데요. 하나는 한국에서 1년 전만 하더라도 MMT, 여기 원장님들은 저보다 경제학에, 저야 대학교 1학년 경제학 수업도 제대로 제가 못 들었던 사람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학자 선생님들에게 MMT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말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100% 선생님들이 눈살을 찌푸리십니다.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통화 주권을 가진 나라는 화폐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이 괴팍한 이론이,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요즘에 일부 경제학자들이 집중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치 제도권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논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당 일각에서만 이제 세미나를 진행했고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의당에서 주요하게 제기했던 일자리 보장제 같은 게 이 문제의식과 닮아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토록 현실주의적이고 유연하시고 또 미국의 전형적인 주류이신 바이든 정치가께서 이제 MMT 이론가를 인수위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오늘날 미국에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이 MMT 이론이 옳은가 그런가를 떠나서 그건 감히 제가 여기서 평가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건요. 국가경제회의 의장에, 이 국가경제회의라는 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 NEC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집니다. 백악관의 경제정책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레리 서머스급의 이 학자들이 그 의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거기다가 아직은 비주류에 불과한 기후 관계된 기후 경제학, 이게 아직은 비주류 영역 아닙니까? 근데 관련된 분을 국가경제회의 의장으로 앉혔을 정도로 지금 백악관에 있어서 기후라고 하는 건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아젠다의 거의 우산에 해당되는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을 가지고 현재 백악관이 고민하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11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캅 회의에 지금 가실 겁니다. 저희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가셔서 그 회의의 결과가 지금 전 세계인의 귀추가 주목되죠. 지금 백악관은 전심 전력을 지금 그 부분에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는 이 MMT 이론가랑 기후 관계된 상당한 조회가 있는 디스라는 분을 국가경제회의 의장으로까지 앉힐 정도. 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게 미국이 변화하고 있는 한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교과서 같은 분이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자유주의 이론의 이론가이자 교과서 같은 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존 아이켄베리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경희대학에도 겸직으로 계셔서요. 저희와도 자주 대화할 일이 있는데요. 이 존 아이켄베리 교수님이 바뀌셨어요. 이전에 저희랑 워크숍을 할 때나 이럴 때 존 교수님은 뭐랄까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강력한 믿음,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믿음이고, 포린 어페어에 이분의 칼럼이 실릴 때마다 전 세계 지식인들이 꼭 봐야 되는 칼럼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이었나요? 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존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제가 한번 사회를 본 어떤 저희 경희 법인이 주최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존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존이 아마 인수위에 좀 참여했던 걸로 압니다. 간접적 자문을 존이 했었는데, 존이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이 좀 너무 비자유주의적인 건 아닌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존에게 있어서 비자유주의라는 건 존이 수십 년간 쌓아온 중국 같은 나라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념이잖아요. 비자유주의라는 건 뭐 홍콩을 탄압하고 뭐 하는 그런, 그다음에 보호주의를 강력하게 하고, 이건 존에게 있어서는 트럼피즘을 조롱할 때나 쓰는 표현이죠. 비자유주의라는 것. 근데 존이 내 스스로 너무 비자유주의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딱 그 상태입니다. 백악관이.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하나가 지금 미국의 백악관을 저는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간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급속히 조기 철군을 하실 때, 그리고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상당히 미국 국가 이익적인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삼성의 팔을 비틀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았던 바이든은 저런 스타일이 아니신데, 정말 인품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남의 그렇게 팔을 비트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나 제가 아는 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존 아이켄베리는 정말 젠틀한 신사의 전형이죠. 근데 바이든과 존과 지금 설리반과 미국의 리버럴, 그러니까 미국식 진보들은 비자유주의적인 걸 결합시키지 않고는 미국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외교 안보 미국의 노선은 이거를 기존 존이 썼던 책, 포린 어페어의 칼럼, 바이든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정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제가 알았던, 저는 전공이 미국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베이스가 없고요, 국제정치학적 베이스가 약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아직도 저는 미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왜냐하면요, 클린턴 시기만 하더라도요,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오클라호마 바밍이 있었거든요.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백인 젊은 청년의 그 연방청사 폭파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그건 일부 극단적인 친구의 일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6년 이후의 미국은요,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범이 미국의 주류에 진입한 겁니다. 이제 미국의 주류 보수주의를 이해하려면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범인 티모시 맥베이와
같은 사례를 분석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위드 트럼프의 시대. 뭐 트럼프가 있건 없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라. 심지어는 폭력을 동원하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리고 납치까지도 서슴지 않아라. 실제로 미시간 주지사가 납치될 뻔했죠.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끔찍한 이 상황을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고민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영화로 비유하면요. 이렇게 시대 정신이라는 건 사실은 사회과학적으로 엄밀히 포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가장 시대 정신을 가장 전위적으로 잘 포착하는 건 영화입니다. 특히 제가 미국의 뉴욕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그냥 뭐 영어가 잘 안 돼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래서 수업 들어가면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독립 영화 같은 걸 많이 봤는데요. 미국의 영화는 시대 정신을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은 두 가지 시대 정신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쪽은 이제 바이든으로 상징되죠. 그랜 토리노라는 정말 기가 막힌 흥행엔 실패했지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정신, 타자에 대해서 관대하고 따뜻하고 다원적인 그런 타자에 대해서 열려 있는 미국. 그 미국의 정신을 이민자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게 그랜 토리노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얘기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 영화의 마지막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는 까칠한 미국 전형적인 백인 자동차 공장 노동자 출신의 그랜 토리노를 만들었던 이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도 참여했던 미국의 표본인 중산층 할아버지는 세상의 재산을 자기 손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몽족이라고 하는 몽족의 젊은이에게 물려줍니다. 미국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과 함께. 바이든이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미나리라든지 거기다가 헝거게임까지 있습니다. 이 헝거게임은 바이든의 정신이 아니라요. 다음 대선에 나올 미국 민주당 내의 사회주의자 AOC라는 친구가 이 헝거게임에서 영웅으로 등장했던 젊은 여성 에버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진영을 이해하시려면 그랜 토리노와 미나리와 같은 미국적 가치를 잘 표현하는 영화, 그게 바이든이고 거기다가 민주당 일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좌파 AOC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반면에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어떤 미국의 보수주의적 미국, 말하자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오징어 게임 같이 세계적인 히트는 못 쳤는데요. 흥행에 실패했는데 아주 불쾌한 영화가 있습니다. 헌트라는 영화. 그 영화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별로 주목을 못 받은 영화라서 오징어 게임을 해놨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헌트라는 영화는 할리우드가 원래 좀 리버럴들, 미국 진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리버럴한 부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돈 번 부자들의 굉장히 리버럴하거든요. 리버럴한 부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을 사냥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담론을 퍼뜨리길 좋아하는 강남 좌파론, 리무진 리버럴론 같은 걸 영화로 표현한 거죠. 그게 지금 이 보수주의의 시대 정신입니다. 즉 월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인사들, 바이든과 같은 인사들, 주커버그와 같은 인사들을 혁명으로 뒤엎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바로 지금 이 보수의 시대의 정신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나서 시간 강사 생활을 조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개론을 시간 강사 시절에 가르쳤었는데요. 그때 저는 토크빌이 쓴 미국 민주주의만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저희 정치학계 이제 굉장히 원로이시죠. 노재봉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그다음에 송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한국의 토크빌을 많이 이제 소개했는데요.
미국을 이해하는데 토크빌보다 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저는 감히 제 소견에 이제 토크빌이 쓴 미국 민주주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제가 다 맞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빌이 말한 축복, 양대 바다로 인한 격리의 축복, 이게 미국의 어떤 예외주의를 만들어낸다고 토크빌이 통찰했거든요. 태평양 대서양으로 고립되니까 큰 국가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미국은 토크빌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국가가 됐습니다. 큰 정부가 됐습니다. 마스크 의무화까지 미국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죠.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 국유화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레닌의 태제거든요. 은행 국유화는. 그게 전 세계 자본주의의 모범 국가에서 레리 서머스와 같은 보수주의적 경제학자가 뭐 미국 기준으로는 진보지만 유럽 기준으로는 굉장히 레리 서머스는 보수주의적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은행 국유화를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양대 바다로 인한 축복이 중국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중국의 등폭 미사일, 더 이상 양대 바다로 인한 이 격리의 축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종말했죠. 오죽했으면 한국에 방문해서 강연해 주신 노벨 경제학상 보수적 걸출한 경제학자이죠. 디턴 교수님. 디턴 교수님이 OECD 국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자살률이 막 늘어나는 이상한 국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좌파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근데 디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도 디턴 교수님 책이 이제 얼마 전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미국 내에서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연방이 분열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무슨 뭐 이상한 어디 음모이론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 제가 연방 분열 얘기를 하면요, 이제는 저를 비웃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솔리드한 학자들 중에서 일부 연방 분열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와 혹은 뉴올리안즈, 하나의 국가로 같이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달라서요.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문명적 차이입니다. 지금은 헌팅턴이 옳았죠. 이 점에선 미국 내의 문명의 충돌을 얘기했던 헌팅턴이 옳았죠. 사실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악화되면 이 연방의 분열의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토크빌의 예언 중에서 또 하나, 이거는 당연히 이분이 틀리실 수밖에 없죠. 이분이 예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토크빌은 소비에트와 미국의 양대 이 G2의 대결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중국이죠. 소비에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후 위기나 이런 걸 블랙스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팬데믹에 대해서 블랙스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부분은 이미 60년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미국의 정치 모델을 가지고는 이걸 대응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클린턴 정부가 다음 조지 W 부시에게 넘길 때 인수위에서 심각하게 조언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안보는 기후 안보가 될 것이다. 그때 콘디 라이스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핵심들이 비웃었습니다. 쟤네들은 왜 저러나? 저 기후라는 건 환경청장이 관심을 가질 이슈를, 혹은 조류독감 이런 거는 일부 보건 관계된 관심사를 왜 인수위에서 얘기할까? 쟤네는 참 리버럴들은 찌질하구나. 이게 이제 그 당시 콘디를 비롯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옳았죠. 그리고 이미 그 펜타곤은 오래전서부터 기후 안보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시제 칼럼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비밀 자료. 미국의 펜타곤이 국방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쟁 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는가. 미국은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통수권자지만 미국의 펜타곤의 장성들은 미국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애국이죠. 대통령이 기후를 사기라고 얘기할 때 펜타곤의 장성들은 과학의 힘을 믿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기후 파국으로 인한 카오스, 기후 파국으로 인한 재난,
그리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거에 가장 전 세계에서 전쟁 대응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군 기지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침수.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 그 하원 의원의 공약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뉴욕 공항의 침수를 본인 임기 중에 막겠다. 말하자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죠. 송도, 인천, 송도 혹은 서울의 인천공항의 침수를 한국의 정치가들이 아젠다로 한다? 이건 되게 SF 같은 얘기죠, 아직은. 근데 미국은 이게 SF가 아닙니다. 현실 정치가들의 공약입니다. 그러니 펜타곤이 빨리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한국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국의 국방 관계된 국방고등연구소나 한국의 국방 쪽에서 가장 빨리 연구해야 될 게 이 기후안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보다는 이제 환경 관계된 국책연구소 원장님들이 앞에서 저는 이제 공지 앞에서 문자 쓰는 거지만 지금 기후 위기의 불가역적 티핑 포인트를 보통 계산에 따라서 7년 혹은 10년으로 삼는 분도 있고 조금 더 과감하신 분은 이미 우리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주류학설은 아니니까요. 주류학설은 독일 포츠담 연구소 같은 데는 한 7년 정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장 기후위기에 대해서 탁월한 그 내공을 가진 앨리스 힐이라는 친구는 지금 기후의 완화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후 완화는 글렀다. 이제는 기후 적응을 청와대 백악관 각 정부 지자체 미국 연방이니까 그러니까 기후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은 말이 되게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말하자면 기후 파국인 상태 2도, 3도 속을 가정하고서 국방부, 그다음에 환경부, 기재부 모든 부서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앨리스 힐의 혹시 국책연구소 원장님들께서 미국의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에 대해서 가장 아시기를 원하면 오바마 시기에 NSC에 있었던 앨리스 힐과 한번 협의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문제, 좀 이따 중국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대학원생 리포트 수준의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감히 제 태제가 과거 그 삼국지에 천하 삼분지계라고 하는 걸 미국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미국의 그간 주류 사회는 모두가 다 토크빌주의였습니다. 모두가 다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토크빌주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기조,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이 말한 법적 지배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이 가치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똑같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르죠. 과거 돌아가신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저는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데요. 저는 열렬한 팬입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오바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지만 같은 토크빌주의자입니다. 미국의 가치에 대해서 1mm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지금 공화당에는 그 오하이오 전 주지사였던 존 케이식 같은 사람인데 지금 공화당은 씨가 말랐죠. 토크빌주의자가.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의 주류 세력을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다 토크빌주의자니까. 근데 제 태제가 뭐냐면 이제 토크빌주의는 3분의 1이다. 나머지 두 가지를 주목해야만 세계가 미국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나가 헌팅턴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국의 국내 그리고 국제를 문명의 충돌로 보는 중국과의 문명, 이슬람 문명과의 충돌로 보는 이제 헌팅턴의 사도들인 거죠. 그냥 아주 쉽게 거칠게 개념화한 건데요. 세 번째 세력은 한국에서 아직 주목하지 않은 세력들입니다. 과거 미국의 유진 뎁스라는 굉장히 넓게 존경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아주 품이 있으시고요. 되게 철학이 있으신 분입니다. 안타깝게 많은 탄압을 받았고
또 이제 돌아가셨죠. 이 유진 뎁스라는 분이 한국으로 따지면 돌아가신 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이 가장 그 근접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유진 뎁스가 또 유연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아주 교조주의적인 사회주의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옛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할 때는 이 세 번째 세력은 분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여기는 그냥 제도권 정치권에 거의 진출을 못했으니까요. 어쩌다가 버몬트라고 하는 모든 미국인이 인정하는 조금 괴이한 주, 뭐 버몬트니까 그래 라고 하는 주 출신의 샌더스 정도는 뭐 괴짜니까 그럴 수 있어 였는데, 미국 하원에서 이들과 딜을 하지 않고는 민주당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막강한 위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예비 경선에 혜성 같은 스타가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AOC 이 친구가 결정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선에 나오는 걸 법적으로는 나이가 됩니다. 법적으로 다음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만 미국은 대선 출마 자격의 나이가 되면 됩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근데 AOC 이 젊은 여성이 딱 취임식 때 나이가 딱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친구가 나온다면 미국의 민주당은 뭐 이 친구가 이기긴 어렵겠죠. 이기긴 어렵겠지만, 근데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제가 이젠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당선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이기기 어려운데 굉장한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한국의 다음 대선과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다만 제가 좀 과장했던 건데요. 아직은 천하 3분지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뎁스주의는 3분의 1 세력은 아닌데 앞으로 3분의 1이 될 겁니다. 천하 3분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토크빌주의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최근에 이분이 뭘 고민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이든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저는 미국의 혼과 인테그리티라고 봅니다. 이 두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혼이라는 건 바이든 후보께서 대선할 때 내걸었던 소울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때 미국의 냉정한 전략가들 일부가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울 오브 아메리카, 이게 약간 무슨 뉴에이지 무슨 신학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민생,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와닿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혼이라뇨. 이건 뭐 굉장히 무슨 교수스러운 거 아닙니까? 도덕군자스러운 거죠. 바이든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끝까지. 왜? 바이든이 평생 살아온 본인이 사랑하는 미국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미국의 소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이든이 이긴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전략가들의 생각과 반대로 전 이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중도들은 미국의 건국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미국의 소울. 샌더스가 이 점에서 바이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샌더스는 미국의 건국의 그 정신으로부터 사회주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어요. 이게 바이든의 강점입니다. 미국의 혼. 그리고 인테그리티,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제도와 윤리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교체했던 핵심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의 그 무시무시한 마피아식 탄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멘탈이, 이분은 거의 마피아 보스와 같은 멘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도의 견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고되면서까지 휘슬블로우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빈드만 중령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 교체의 기초를 다져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테그리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요. 갈랑드라고, 이분도 뭐 거의 바이든과 똑같은 소울과 인테그리티를 가지신 분인데요. 이분은 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건국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바이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면요.
중도주의자인데 왜 이 사람이 꼭 삼인주의처럼 행동할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즈라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컬럼리스트 얘기인데요. 이제 공화당과 타협이 가능하지 않아서입니다. 공화당의 제일 목표는 as soon as possible, 가급적 빨리 바이든 정권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과거 클린턴 탄핵,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클린턴 탄핵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빌 클린턴을 탄핵하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근저에는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의원 내각제적 그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깅그리치 당시 하원 의장이 본인이 말하자면 미국판 의원 내각제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깅그리치가 그러한 그 정권 붕괴를 얘기했을 때는 극단적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공화당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바이든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딜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AOC와 같은 그 진보주의자들, 그들과 바이든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는 포스트 모던이고 바이든은 2차 대전 후에 그 완전히 미국적 가치.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의 강점은 그들에게 맞출 줄을 압니다. 그게 바이든 대통령님의 강점이죠. 그리고 바이든 주변의 리버럴 그 경제학자들이 틀렸습니다. 바이든과 오바마가 믿었던 중도적 리버럴 경제학자들이 기후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양극화를 예측하지 못했고 트럼프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중도주의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미국에서는 훨씬 더 좌선회를 해야 된다는 걸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시대의 결에 대한 항상 그 촉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그 진보 상원의원들 중에서 여성주의에 가장 열려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역사상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못했던 사회민주주의적 측면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현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문제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저는 이 점에서 미국의 백악관을 굉장히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백악관. 제가 약간 좀 자극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저희 정치학계 일부에서 청와대 정부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면은 물론 타당합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박상훈 박사님이나 굉장히 솔리드한 학자들이 이 어떤 장관들에게 분권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글쎄요. 저희 한국도 원형은 미국식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장관들에게 위임이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위임은 해야죠. 하지만 백악관의 그 컨트롤 타워는 훨씬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 점에서 청와대 정부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큰 백악관을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은요. 굉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경제회의 디스가 있죠. 기후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국내정책조정관의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 이분이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되려고 그랬다가 이게 일부에서 말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 꿈을 접었고 부통령으로 로비를 했었습니다. 부통령으로 로비를 했다가 카멜라 해리스한테 밀렸거든요. 이분을 국내정책 총조정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기후 문제는 국내정책이기도 하고 외교안보 이슈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걸출한 네고시에이터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이 기후 짜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은요. 기후 수석이 있죠. 기후 짜르 존 캐리가 있죠. 국가경제회의 디스가 있죠. 국내정책조정관이 있죠. 이 사람들이 레귤러하게 미팅을 하면서 백악관과 그다음에 주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로드맵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를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한국도 외교부, 통일부, 기재부, 국방부, 그다음에 산자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편제를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을 물론 우리 맥락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맥락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물론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의 꿈은 2025년 탄소 국경세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지금 우리랑 아마 한국 통상 관계 공무원들이랑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여기는 지구의 권리장점까지도 EU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프로모션을 하자면 제가 경희대뿐 아니라 그 지구화 사람이라고는 강금실 전 장관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것에 제가 실무자로 있는데요. 하도 저희가 일을 안 하니까 강금실 전 장관님이 저희를 승진시켜가지고 공동대표제로 해가지고 좀 일을 요즘에 막 시키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국 사회에 도입했으면 하고 제안드렸던 게 DMZ를 비롯한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접점이잖아요. 여기에 지구라고 하는 지구 행성을 비인간 주체를 법적인 권리 주체로 포함시키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좀 획기적이지 않을까. 지금 북한 김정은도 기후 재난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권 안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드릴 건 아니고요. 이건 오히려 고현 원장님 계시면 고현 원장님이 아마 지금 양구로 가셨을 거로 아는데 저도 지금 내일 양구에 컨퍼런스가 있어서요.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또 IMF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좀 지나치게 겁이 많은 분들은. 왜냐하면 EU 탄소 국경 조정세, 미국이 탄소 국경세 하면은 저희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문외한이니까 이 부분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긴 좀 그렇고요. 여기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특히 진보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이해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의 소울, 인테그리티 그리고 외교 안보적 측면과 미국 경제 노선의 측면에서는 차이납니다. 저는 그래서 Is China Stupid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 WTO 체제에 중국을 견인하면서 일정 정도 리버럴한 체제가 인식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 권력투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상투쟁이. 리버럴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리버럴한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죠. 왕우이, 한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왕우이 박사 같은 경우도 요즘의 얘기는 굉장히 국가주의적 얘기더라고요. 중국의 신좌파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책 제목입니다. 중동 대사 마틴 인딕이라는 전 대사의 책 제목인데요. 저는 미국 리버럴들이 이렇다고 봅니다. 인너슨 어브로드입니다. 순진했어요. 중국을 잘 몰랐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서구라는 문명은 중국을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서구는 중국을 계속 일면만 코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겹쳤고 천진난만함을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한 태제이긴 한데요. 바이든을 뉴 콜드워 리버럴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든의 한 측면을. 과거 하버드 대학의 슐레진저 혹시 선생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바이탈 센터라는 책에서 슐레진저 박사님이 이제 미국이 소비에트에 대한 낭만적 기대를 저버리고 전체주의와의 단호한 투쟁의 관점에서 국제 정치와 국내 정책을 배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 리버럴들이 변화된 겁니다. 냉전 리버럴로 변화됐거든요.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 근데 지금 바이든과 백악관의 실세인 NSC 아태 담당 캠벨이 조지 캠벨은 한국에도 낯익은 인물이죠. 캠벨이 굉장히 콜드워 리버럴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백악관의 실세는 설리반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니라 캠벨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아직까지는 캠벨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백악관 내 권력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존 케리나 이런 조금은 더 유연하신 분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여전히 캠벨파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력투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냉전으로 갈지 혹은 기존의 리버럴들의 관여, 인게이지먼트로 갈지 이 사이에서 이 스펙트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콜드워 리버럴 얘기를 좀 드리니까 한국의 좀 진보적인 국제정치학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안 교수 그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냉전과 맥락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그리고 바이든이 신냉전적 측면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거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측면과 협력, 인게이지먼트의 측면이 같이 있다. 근데 같이 있는데 신냉전적 측면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바이든이 당선된 초기만 하더라도 제 얘기에 굉장히 비판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바이든이 너무 경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얘기가 조금씩 선회되십니다. 그리고 엊그젠가 포린 어페어 특집판 보니까 뉴 콜드워가 특집 주제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화두가 될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냉전과의 맥락을 그대로 등치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워딩이 적절할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 점에서 제가 한국에 좀 통상 그다음에 정치경제학 통상이나 이쪽의 선생님들과 제가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한국의 그 통상이라든지 경제학 하시는 선생님들의 많은 경우가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싸움은 경제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보면 바이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백악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바이든은요, 단순하게 경제 패권을 넘어선 이념과 체제 생존의 문제가 이 사람의 화두입니다. 체제 생존이요. 소비에트의 관계에서 체제 생존을 걱정했던 건 60년대 초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후르초프의 뻥을 믿었거든요. 후르초프가 일부러 아주 속된 말로 공갈을 했었습니다. 소비에트는 핵미사일을 소시지처럼 제작해낼 수 있다. 나중에 미국의 CIA나 이런 데 확인해서 봤더니 완전한 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백악관은 중국을 소비에트와는 차원이 다른 경쟁자 혹은 일부 강경파들은 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헤게모니 싸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의 팔을 비틀었던 새로운 경제 경쟁국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체제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위기감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속에서 우리의 틈새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좌안이 왜 자기가 비자유주의를 얘기하느냐. 왜냐하면요. 미국의 리버럴들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다시 트럼프에게 정권을 뺏길 수 없다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공포가 끔찍할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의 1인 정당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힘이 약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략가들 일각과 일부 교수님들의 예측이 다 틀렸죠. 완전한 1인 정당입니다. 공화당은. 그리고요.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제법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선거법이 한 14개 주인가요? 그 주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시대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투표를 많이 하게 할까? 조기 투표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의 투표를 더 못하게 할까를 거의 과거 인종주의 시대에 준하는 수준의 억압적 법안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번 선거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선거에서 트럼프나 트럼프 스타일이 집권하잖아요. 말하자면 부드러운 쿠데타가 진행될 겁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부드러운 형식의 쿠데타를 계속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선거 캠페인 기간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힐러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제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분은 마피아 심리를 이해해야 이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되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진보적인 경향이 있어서 저렇게 트럼프를 미워하는구나. 근데 팩트로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미국 의회 1월 6일 January 6 커미티에서 팩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선거 쿠데타 모의를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혀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입번 끝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부분이 앞으로
중국과의 대전쟁에 일각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일본과 지금 인터넷 가지고 협약을 맺었던 걸로 아는데요. 미국이. 이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상대로는 어떻게 지금 미국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그러니까 이게 통상관계된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중국 이 사이버 전쟁이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낙관하는 가장 핵심 이유가 이 사이버 부분에서의 그 양자 컴퓨터나 이런 기술의 눈부신 발전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카오스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정말 곤혹스러우십니다. 한 2년 전에 나온 책 중에 Impossible Presidency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불가능한 직위다.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당내에 미국을 자유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주의는요. 유럽식 삼인주의가 아닙니다. 유럽식 삼인주의보다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 상당 부분 산업의 국유와 미국 펜타곤의 해체까지 포함하는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당 일각의 생태사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물론 정의당의 주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민주사회주의자들과 전통적인 리버럴 사회에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이 대법원이 무시무시합니다. 에이미 베렛이라고 트럼프 시기에 임명된 이 대법원 판사님은 미국을 19세기로 돌리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낙태라든지 미국 정부를 작은 정부로 만드는 점에서 19세기, 20세기 초반으로 만드는 게 꿈이고요. 미국의 극우 법률가들 집단의 강력한 집단이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라고 있습니다. 연방주의 사회라는 집단이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한 10년 이상 키운 스타를 노트담 대학 출신의 이 스타를 결국은 대법원에 집어넣습니다. 이분들이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게 설마 트럼프 시기에 대법원 판사를 이렇게 많이 교체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보수는 트럼프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과 바이든 혹은 그 이후의 정부의 싸움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싸움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과거 루즈벨트의 시도처럼 대법원 판사 수를 증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신중하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사실은 미국이 이게 MMT 이론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가 그래 오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분위기들이 지금 인플레 쪽으로 가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얘기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원장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하면 70년대 지미 카터 악몽이 살아나면 유가 인상,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저 다음 정권 무너집니다. 지미 카터는 정말 훌륭하신 대통령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실패하신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미국의 보수들이 계속 지미 카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란 인질극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아프간 난민들을 미국의 각 주에 지금 배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미국의 난민들 수용이라는 건요. 이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란 문제, 그 다음에 뭐 아무리 마스크 맨데이트 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처럼 단방주의 국가는 청와대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이번 코로나에 기적적인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맨데이트를 연방정부가 관철을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주의니까요. 미국의 연방주의를 사실은 뜯어 고쳐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 내 그 분위기만 전하면요, 타이완입니다.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제가 한국에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안 교수는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이제는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백악관은요, 미국의 백악관과 미국의 띵크탱크들, 리버럴 띵크탱크까지 포함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향후 10년 내, 빠르면 5년, 더 빠르게 보는 사람은 3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심각한 아젠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느낌이랑 확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상륙할 수 있는 그 군사적 준비가 사실상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은 클린턴 시대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도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 사회자가 질문을 대만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대만 보호한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약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저처럼 그렇게 보지 않던데 저는 시진핑이 대만 공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위험 요소,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을 한번 마련해 봐야 돼.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긴밀하게 생각할 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옥식 박사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던데요. 북한이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일정 정도 충돌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에서 북한이 연루되고요. 우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노 대통령께서 그토록 막으려고 하셨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학자분들은 아직 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결국은 종전선언의 입구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북미 수교까지 가려면 중간 정도에서 인권 장벽 넘어야죠. 생화학 무기 장벽 넘어야죠. 지금 이란이 이거 못 넘어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형식이든지 북한 김정은을 설득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지나친 인권을 핑계로 한 레짐 체인지의 짓을 못하게끔 막아야죠.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에 이란 핵 합의 모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화적 재처리.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상황.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백악관은 북한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때 포린 어페어의 전 주한미군 사령관님의 아주 흥미로운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사실 안타깝게도 그 대담한 문제의식이 시도 안 막힙니다. 지금 백악관은.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진핑과 푸틴이 밀착하고 있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더 밀착하고 있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중러 합동 공중 정찰 때 특히 대만 상공에 그 식별구역 침범했죠. 그다음에 푸틴이 지금 신났습니다. 유럽을 상대로 인질극을 펼칠 수 있는 즉 에너지 위기의 천연가스관. 그래서 러시아의 힘이 커졌죠. 근데 이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이 정말 잘 주목하시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든 껴안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인권을 위배하든 뭐하든 러시아를 껴안지 않고 중국을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러시아를 껴안을 겁니다. 우리도 러시아와 상당한 밀착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신한반도 체제론 또 신남방 이런 게 다 그런 좀 폭넓은 외교의 좋은 포석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전략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미국 리버럴들은 현실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그 현실주의자인 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EU보다는 호주가 더 중요하죠. 프랑스의 그 충격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상대로 한 견제에서 해양 패권에서 호주는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거의 제 얘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만 시야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정권이 계속 유동적인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 정치가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파편화는 너무 그에 비하면 쉬운 파편화입니다. 외교안보의 일관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대담한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바마가 쿠바 수교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재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 트럼프와 싸워서
다음 대선을 여유 있게 이길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중도 상원 의원들,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천연가스가 지금 30%인가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뭐 공화당은 트럼프 굳이 이름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식료품 가게 물가 얘기만 해도 중간 선거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조기 레임덕에 빠지죠.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지금 있는 지방청의 수사를 피한다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혹은 이란, 대만에서의 우발적 충돌의 문제, 그 다음에 기후위기가 만들어낼 신고립주의 문제. 미국이 기후위기 때 과연 얼마나 타 국가를 챙길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바이든 시대가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론적인 단일한 형태의 국가 전략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다음 정부 그리고 지금 정부와 다음 정부는 훨씬 더 다차원적인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기후가 가장 모든 거에 오버롤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환경부의 아젠다로 해서는 안 되고요. 국방부의 아젠다이고 산자부의 아젠다이고 경기도, 충청도, 서울시장의 핵심 아젠다이어야 되죠. 이것이 교통의 아젠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후라는 게 또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에게 있어서 기후라는 건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이 기후라는 부분에서 저희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께서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 구테스 사무총장님과 유엔 사무총장님과 저희 대통령님의 그 신뢰관계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화의 노력으로 귀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저희 한국이 이 점에서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힘들지만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정부도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재구성돼야 되는 것도 이제는 초당적 합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자유주의가 선은 아니지만 미국 자유주의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공화국, 우리의 헌법적 정신이니까 이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해 나가면서 그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극복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규범적 질서 형성자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어떻게 좀 야단맞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장 큰 제가 좋아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국방 부분에서 일정한 강화입니다. 이게 좀 진보적인 분들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정 정도의 국방 강화 평화 프로세스가 모순돼 보이지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남중국해, 양안, 한반도 주변의 이 국제 정세가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강화는 불가피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평화 프로세스와의 어느 수준에서 균형을 맞춰야 될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안보의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그 영원한 문제인 이 서울 중심주의, 기후 탄소 중립화 아무리 청와대가 이니셔티브를 한들 이 연방주의적 수준의 분권화가 없이 이 탄소 중립화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그러니까 균형 국가를 기후위기와 관계된 균형 국가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 시간이 1시간 한 3분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MIT 교수, 이분이 불교 철학을 연구했는데요. 그 열린 생각과 의지와 가슴을 가지고 이 미래로의 틈새를 열어가는 것. 이게 전환적 리더십의 요체라는 말을 저는 항상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바이든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올 혹은 카오스, 이때 저희 대한민국이 열린 생각과 의지와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로의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 평소에 항상 존경하고 저한테 멘토 같으신 정혜구 이사장님, 그리고 국제연구소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구소의 원장님들께서 앞으로 이 시대에서 많은 화두들을 좋은 정책 아젠다로 만들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